서울 시민의 그 2인 가구 이상 평균 뭐 연봉을 따져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요. 예. 73%가 5,500 이하입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사실 그렇죠. 아시는 바와 같이 예. 그걸로 계산하면요. 지금 집값은 택도 없는 집값인 거죠.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이른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래 이 정도면 뭐 리즈너블한 가격 영역대야라고 생각하시는 범위에 들어옵니까? 저는 이제 지금의 소득 수준의 분포나 이런 걸 보면 네. 최대 40%라고 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예. 120이 되거든요. HI로. 예. 그 수준이면 충분히 빠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그때는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본인 자산이나 뭐 이게 1년, 2년 개인적인 거지 지금부터는. 네. 거기서는 매수해도 사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중장기전 선을 볼 때. 네, 지혜와 인사이트로 가득한 경제 신들을 모셔서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통찰하고 또 현재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대단히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저는 섭외의 신 2%고요. 오늘 나오신 분은 부동산 예측과 분석의 신 한문도 교수님, 연세대학교 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오늘 한 교수님과 최근의 부동산 이야기를 약 한 1시간에 걸쳐서 밀도 있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과찬의 말씀 주셔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예. 아이 별 말씀을요. 요즘 인터뷰 청하는 곳이 훨씬 많아졌죠. 네, 좀 조금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역시 한 교수님 말씀이 맞았다. 뭐 그래서 네. 그런 모양이에요. 사실은 한 교수님은 한참 오를 때도 버블이다. 네. 2020년도 버블이다. 2021년도 이거 버블이다. 조심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 이야기 좀 빨리 들어보자 해서 아마 요즘 뒤늦게 모시는 분들도 네.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품이 꺼지는 정도가 뭐 대충 이럴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는 빨리 꺼집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좀 너무 완만합니까?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일단 지연된 2년이 있었고요. 지금 속도는 제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 수도권은 좀 빠르고요. 도심 서울은 네. 조금 아직은 반응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의 25개구 중에 조금 서울에 이제 외곽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강북구라든지 이제 경기도랑 임접된 구들은 예. 조금 신호들이 나왔는데 그 비율이 서울 25개구 중에 한 5구밖에 안 되고요. 예. 나머지 20개구는 나름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저번 달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하락폭이 커지면서 네. 조금 심리적으로 드디어 버티던 분들조차도 드디어 약간의 심리의 동요를 일으킨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FOMC 회의에서 또 올리면 예. 심리적으로 이제 그때 좀 제가 볼 땐 변곡점이 올 것 같아요. 매도자분들 그때는 이거 심각한데라고 이제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에는 새로 살 사람도 없고 그쵸, 매물도 본인들도. 더 나올 것이다. 네네 그렇게 판단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저도 좀 아쉽지만 경색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수준이고 네. 지금 2030 분들도 마찬가지고 4050, 60 분들도 이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식는 거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의 속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예. 하락의 속도가 심리의 변동이 이게 급격한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 IMF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때도 하여간 그래도 몇 개월 버티다가 꺾였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미국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원래는 완만하게 내려갈 거였는데 제가 볼 때 예. 거기에 맞춰서 또 공급 계획도 있었는데 금리 인상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하게 할 거는 뭐 아무도 예측 예측이 못했잖아요. 어려웠으니. 네, 그게 이제 우리도 타격을 받았는데 네. 본격적인 건 한 다음 달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보통 하락기에는 매수 공백도 있고 매물이 많은 것도 있고 네.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요즘에는 더 영향을 준다고 좀 보세요? 심각하면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매수가 주는 거는 물론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네. 그래도 더듬어 보면 글로벌 금융위 때도 적을 때 한 1,300개 정도였거든요. 1,300개나 6,700개나 큰 갭은 없다고 생각해요. 심리의 차이지. 근데 매물의 차이가 너무 심각합니다. 매물이 그때는 뭐 매물을 내놓는 어떤 분위기 자체와 상관없이 그냥
매수 자체가 죽은 거였어요. 언제? 매물은 그대로 있었고 그 글로벌 때. 글로벌 네, 매물의 양이 급격하게 금융위기 변화하지는 때. 않았어요. 예. 매물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줄어서 매수가 그런데 갑자기 줄어서 네, 지금은 매물이 너무 많이 느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면 기존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갭 투자가 있었지만 네. 2018년 이후로 갭 투자가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9년, 20년에는 영끌이라는 단어 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네. 그 수요자들이 좀 과다하게 또 저금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8년하고 또 틀린 게 또 그 점이에요. 저금리니까 더 공격적으로 했던 분들이 고금리로 바뀌니까 이게 대한 대처가 없거든요. 사실 영끌 투자를 했던 분들은 전세를 끼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대출을 전세를 받아서 끼시던 대출 받으시면 똑같습니다. 1주택자 영끌이던 네. 무주택 갭 투자가 전세를 끼고 사두시던 규제에 따라서 조금 매입 방법은 틀리지만 네. 결론적으로 전세를 많이 전세가가 많이 올랐을 때 80% 18년도 이 정도 17년도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7, 80%잖아요. 네. 거기서 위에 부분만 자기 자금이 있다라면 들어가는데 갭이 작죠. 네. 이쪽 부분에 와서는 이제 전세가 낮더라도 저금리다 보니까 네. 자기가 신용이나 자기 자금을 투입할 수가 있죠. 대출을 받아서. 네. 둘 다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이 전세를 낀 분들은 전세 드신 분들이 지금 빠져나가잖아요. 못 견뎌서. 그러면서 전세금도 내려가고 내려가니까 역전세니까 그 부족분을 그럼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메꿔줘야 되잖아요. 다음 임차인을 채우고. 근데 그게 없으니. 그 부족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던 거죠. 올라갈 거면 생각하셨으니까. 네. 특히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힘드신 거고. 예. 또 지금 마지막에 두 번째 이제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자기가 들어가서 사시면서. 예. 그분들이 그 당시 제가 알기로 70% 정도 땡겼을 거예요. 근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서울 집값은 맞아요. 네. 그때 한 500 정도 연봉 한 6천이시면 500 정도 받으시는데 계산해 보시면 200 정도 내면 충분히 버티잖아요. 300 갖고 생활하시니까.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지금 300, 400대로 가버리니까 생활 패턴이 깨지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 중에 샤프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지금 던지는 거죠. 과감하게. 근데 이제 이분들이 더 피해 볼 게 고점에 샀잖아요. 네. 그 전에 전세를 끼고 산 분들이 매도의 어떤 여력이 더 강하죠. 왜?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매매가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점이라서. 그러면 과거의 하락기에는 그렇게 영끌로 사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른바 탁탁 긁어서 영끌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네, 2019년부터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19, 그분들이 20, 급 던지는 매물은 급한 매물이다. 못 버티는 분들. 그러다 보니 매물이 몰린다는 말씀이군요. 심지어 그 저 어디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요. 뭐 수도권에 좀 싼데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3억이면 2억 5천이었어요. 전세가. 네. 예. 5천이 마통이 되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끼리 돈 그냥 모아서 돈 샀다는 없이 거죠. 그냥 들어간 네.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지금 돈 수급이 안 되니까 전세금이 그럼 내렸나 봐요. 한번 한 2억이나 이렇게. 네. 지금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는 거죠. 네. 경기도가 특히. 네네.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앞으로 이제 하락 추세나 혹은 뭐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면 네네. V자로 꺾였다가 V자로 올라오는 쪽을 혹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완만하게라도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완만은 무슨 완만이야? 계속 이렇게 V가 깊어질 것입니다라는 쪽이 있습니까? 저는 한 1, 2년 정도는 V가 좀 깊어졌다가요. 미국이 뭐 물가가 잡히고 예. 금리가 조정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력을 가지려고 애를 쓸 텐데 네. 그때 이미 바젤 3 시스템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세 대출 확대로 네. 주택 가격을 좀 상승하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책을 써왔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그게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전세 대출을 아마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IMF나 이미 몇 번 경고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세 대출 문제 있으니까 거기도 네. DTI 적용해라라고 좀 받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좀 가시화되면 그걸 안 지켰을 때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어떤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용도가 떨어지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예전처럼 우리 박근혜 정부 때처럼 과감하게 뭐 80% 90%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걸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떨어지면 대출이 더 완화되겠지. 네네 그렇죠. 이거 오판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림 하나 있는데 보시면 예. 저기 저 빨간 그림 이제 빨간 줄이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인천 경기 전국인데요. 인천 경기 지역도 한 120, 130까지 갔어요. 갔다가 지금 이제 꺾이는 거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지만 지금 한 20, 30% 빠진 데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주택 가격 부담 지수라는 건데 그 주택 자기 소득을 이제 20년 모기지일 때 LTV 50%하고 DTI를 이제 25.7%로 산정을 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쉽게 생각할 수 있게 LTV를 더 받거나 네. DTI를 더 받은 분들은 부담이 더 크겠죠. 이 기준을 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 서울과 각 지역의 이제 부담 지수인데요. 부담 지수가 100이라는 거나 200이라는 게 무슨 차이는 뭐냐 그냥 간단히 의미입니까? 말씀 올리면은 이제 우측에 있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 나중에 좀 네, 읽어보시고 보시면 될것 말씀으로 같고요. 드리면 예. 100이면은 자기가 버는 돈 중위 가구가 평균 수준의 중위 가구가 중위주택의 가격을 샀을 때 주택을 네. 샀을 때 예. 지금 말씀드린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조건에 100이라는 수치는 25% 내가 버는 돈의 25%를 5%가 원리금으로 나간다. 원리금 상환에 투입이 되는 거고 200이면 50%가 되겠죠. 300이면 75%고 75%는 망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200도 사실 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수치를 예. 적정선을 최고 적정선을 한 40으로 보고 있습니다. 40. 40이요? 네, 40이라는 얘기 DTI 개념으로 40이면은 한 저 지수- 160 정도 저 지수로 되면 보면 위험하다라고 160. 보는 아, 거죠. 알겠습니다. 보는데 지금 우리는 204까지 갔잖아요. 이게 203이었는데 204로 또 뛴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니까 그렇겠죠. 부담이 늘어나니까. 네.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시면 지금 미친 집값이던 노무현 정부 때 160 앞에 있는 저 꼭지점이 그때 꺾일 때 속도를 보면 순간적으로 팍 꺾였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한번 예. 보시면 160이 다음에 살짝 꺾였다 이제 완만하게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복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수치를 보시면 83까지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 주택 가격이 200원짜리가 83까지 내려왔다고 그냥 단순하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서울의 빨간 선의 최저점을 보시면 83이에요. 아니면 금리가 내려왔거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만 보자고 이거죠. 제 네. 말씀은. 예.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금리가 멈춘 상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더 안 오르고. 네. 그 상태에서도 지금 흐름을 보니까 높을 때가 162, 204 요새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0, 130에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침체했을 땐 90, 80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200에서 최소한 140, 150은 오겠구나라는 느낌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 시간이 미국이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급하게 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아요. 그래서 혹시나 걱정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 대책을 진짜 고민해가지고 계속 발표해 줘야 되는데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금융기관에까지 전이가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규제 지역의 LTV가 40%뭐 DTI도 엄격하게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데도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 그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금융권은. 그때 관리를 안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 때 선거 전에 그때부터 이제 지시들이 내려갔죠. 너희도 2020년이나 50%에 맞춰라 이렇게 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런 걱정이 좀 누적. 제가 드시구나. 생각하는 거죠. 급하게 내려가가지고 은행의 연체율이 늘고 유동성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 PF까지 가세하면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보통 주택 가격이 고점이거나 거품이냐 아니면 너무 빠졌냐 내지는 저평가냐를 교수님 그럼 저 주택 가격 부담 지수로 주로 판단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저게 이제 기본이고 저는 1번 아주 근원적인 거고. 예, 저게 높으면 160 넘어가면 거품이 많기 시작한 저는 거고. 이제 160 넘어가면 또 이렇게 보죠. 딴 나라 것도 좀 봤어요. 딴 예. 나라도 나오거든요. 약간의 뭐 기준은 다르지만 예.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게 이제 가이드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잖아요. 정책도 있고 예. 대출 뭐 폭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합쳐지는데 그런 것들하고 연결성 지고 거기다 이제 요즘 나오는 거래량 패턴 이걸 합하게 보게 되면 예. 160일에도 버틸 수가 있지만 그때부터 거래량이 줄느냐 안 하는데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꼭지라고 이제 판단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예. 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을 아는 또 PB 센터의 그 고객들은 예. 제가 알기로 작년 초부터 벌써 작년 초부터 예. 매도 준비를 다 하셨거든요. 접을 생각 2021년부터 없다. 정리하고 분명히 꺾일 때가 올 거다라고 이미 그래서 맨하탄 많이 갔잖아요. 그분들이 강남 거 털고. 그랬어요? 아 그럼요. 팀으로 가고 막 그랬는데. 맨하탄 많이 산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때 미국이 안 좋았잖아요. 네. 내려가 맨하탄. 언제쯤입니까 그게? 제가 잘 최장 몰라서. 작년 봄부터 작년 봄에? 올해 봄까지. 뭐 그런 분들도 있기야 퍼커가- 있을 텐데. 꽤 많았어요. 아, 제가 아는 그랬어요? 거로 많이 가셨죠. 교수님은 2020년에도 집값은 높은 것 같다. 네, 코로나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여기 그 표에 나오잖아요. 근데 벌써 그때 2020년에서의 저 지수를 보면 저 지수만 보면 140 쪽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140 정도인데 네네. 그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럴 아, 수도 있는 정도는 방향성이 아닙니까? 셌으니까요. 갑자기 막 불이 붙었으니까. 아, 급격히 빠르게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저 미친 집값일 때 저 노무현 때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때도 140 정도 있다가 갑자기 160으로 팍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 속도가. 짧은 기간 내.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짧은 기간에 갑자기 팍 올라가잖아요. 여기 때 2019년 때 12 그 대책 있잖아요. 네. 좀 규제 막 엄청 셌던 거. 그때 한번 차가 꺾었잖아요. 그때 묶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올라가면서 코로나 터지면서 저금리가 딱 붙어주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금리 붙으면 이 부담 지수는 자동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불타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저금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셔서 그런. 그건 예측 못했어요 사실.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저는 예측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금리가 가는 동안은 이게 추세가 이어지겠구나. 가겠구나. 이거 버블이 갈수록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더 끼겠구나. 뭐 이런 좀 저 저금리가 일상의 저금리가 아니라 코로나 저금리니까. 그렇죠. 인위적인 저금리잖아요.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저금리였기 때문에 예. 그게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자산 가격 거품 일으키는 건 뭐 기본적인 거고. 같은 맥락에서 요즘의 고금리도 네. 코로나 고금리와 비슷하게 뭔가 경기가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 코로나의 대응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네. 내지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뭐 공급망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고금리도 코로나 저금리처럼 네. 일시적일 거다. 짧게 일시적이지는 않을 거라고들 보고 네, 계십니다만 그 일시의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긴 틀리죠. 한데 네, 다 틀리죠. 내년 2023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유지될 거다 보더라도 네, 네. 4년이나 5년쯤 되면 노멀로 돌아갈 때 지금 금리가 노멀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전 또 그거 다시 인정하는데 네. 근데 요번엔 다를 수 있다라는 요인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2008년 금융위기 마치고 그때도 많이 풀었잖아요. 네. 못 걷어들인 상태에서 막 걷어들이기 시작하려 그럴 때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한 10년 정도 후에 그렇죠. 예. 못 예, 걷어들였죠. 맞아요. 네네. 예. 한 2016, 17년부터 긴축 들어간다고 이제 양적 긴축 들어간다고 하는 차가 했다가 조금 뭐- 들어가다가 예.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못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그때 버블을 걷어들일 준비를 했는데 할 수 없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더 풀었잖아요. 네. 그럼 버블이 더 생긴다는 건 이미 알겠죠. 금융당국도. 예.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일시적으로 끝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끝날까요? 제 생각에 미국 이미 굳건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펀더멘탈- 다시 안정세 내지는 하향으로 가더라도 그 시점은 어디가 하나 터져가지고 자산 시장이 한다. 망가진 이후일 어디라도 것이다. 한 군데 뭐 유럽의 일부분이나 예. 뭐 동남아나 어디가 조금 깨져야 또 뭐 저의 이제 생각인데 네. 그래야 제가 볼 땐 조정 국면으로 확실히 들어갈 텐데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측은 사실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야 이게 짧게 끝난다. 전통 폴보코를 봐도 짧게 안 끝났거든요. 하고 나서 고찰을 했잖아요. 6개월, 1년, 2년 동안 계속 끌고 갔잖아요. 그 예, 금리에서. 예. 왜? 다시 발작이 일으킬까 봐. 근데 이제 파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통 금융통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파월을 되게 흠모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볼 땐. 폴 볼커를 폴 보코죠. 예, 폴 보코를. 그럼 폴 보코의 스타일을 거의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더 강건해질 것이고. 금리를 꽤 높게 유지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 것이다라고 보시는 네, 저는 좀 3년은 갈 것 같아요. 2023, 24, 25년까지 대충. 네. 근데 물론 저 물가 거짓말 같이 잡힌다라면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잡힐까?
그래서 지금 풀린거나 뭐 공급망이나 뭐 다 깨졌잖아요. 네.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쉽게 회복이 될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다면 빨리 되겠지만 예.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제 생각에. 그게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보이지 않게 큰 하방 압력으로 이제 네, 계속 맞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 주신 저 주택가격 부담지수의 표 네. 같이 한번 또 보면 저걸 좀 진작 많이 열심히 들여다봤어야 되는 건데 저게 지금은 저 고점에서 약 한 20-30% 정도 가격 조정들이 꽤 있다고 하니 지수로는 내려오지 않았으나 네, 맞습니다. 일부 현재. 아파트들이 그렇게 거래되면 뭐 다른 데도 전고점 받고 팔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겠죠. 거래가 되면 대개는 한 20% 정도 빠진 가격에서 서로 협상이 될 테니 저기서 한 20% 정도 가격이 빠졌다고 가정하면 주택가격 부담지수는 어느 정도로 내려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40, 160까지 내려온 거죠. 아 저기서 20%만 네, 주가 네, 조정이 160까지 있으면 내려오면 약간의 균형점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거래도 좀 늘어날 거예요. 거래도 좀 늘어나고. 그만하면 살 때도 됐다고 생각하는 분도 네, 있을 더 거고. 떨어져면 120, 130인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예전에 고점에 대한 어떤 그 학습이 있으니까 또 장기적으로는 또 상승하는 이런 걸 아시니까 네. 여유 있는 분들은 들어가실 거고 조금 부담되신 분들은 더 기다리시겠죠. 예. 근데 거래량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겠죠. 예. 한문도 교수님의 뉘앙스를 보니 그렇더라도 좀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는 뉘앙스인 것 같기는 한데 주식시장에서 왜 바닥 확인하고 가는 건 그렇죠. 천재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천재는 아니지만 저거를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떨어지는 칼날 구집에 네, 저 칼날 속에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입주량이 많아요. 음. 그럼 무조건 더 기다려야죠. 입주량이 많으면. 근데 네. 지역에 이게 제가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지역마다 다른데요. 네. 여기 교수님만 보지 마시고 저희도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인천광역시 입주 분양이에요. 네. 보시면 2년치가 너무 많잖아요. 인천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 후년에 입주량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인천은. 장난이 아닙니다. 6년치가 2년 만에 나옵니다. 아니 어쩌다 저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2019년, 20년에 없었던 거가 저쪽으로 몰렸나 보고.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 우리가 예. 코로나 저금리 때 이 규제가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전에 갭 투자가 터지니까 그때 분양 전매 제한이 없는 이런 비규제 네. 지역에 대해서 거의 뭐 무작위로 다 들어갈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겠죠. 이게 지인 거죠. 분양이 잘 되니까 업자 입장에서 건설 입장에서요. 다들 인천 아파트 사러 오니까 그렇죠. 그때 새로 분양을 그때만 해도 한 땅값이 물량이- 쌌거든요. 건축사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이 저렴한데 건축비는 정해졌고 지금 갭 투자 분위기상 분양 다 됐잖아요. 이거 분양 다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이걸 과연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걸 투자한 분들 분양권 전면 이 가격의 흐름도 이제 보셔야 되고 이제 지금 드릴 말씀 뭐냐면 이래서 위험한데 네. 다음 장을 보시면 구별이에요. 인천에 이제 이 구가 8개가 있는데 주요구가 남동구 맨 끝에 걸 보시면 입주량이 없어요. 그럼 남동구는 지금 전체 그림에서는 이거 팔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네. 가격이 버틸 수 있으니까. 음. 그러나 역으로 서구나 연수구 부평구는 정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하락폭이 장기간 계속될 테니까. 그런데 구 정도면 옆에 구랑도 영향 받지 않을까요? 받는데 버티죠. 그래도 어느 정도. 바로 그구만 바로 아니면? 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구별로 만약에 서구 옆에 남동구가 딱 붙어 있다. 네. 저기 위치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그건 영향이 많이 가겠죠. 인천 해봐야 뭐 서울보다는 작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어쨌든- 말씀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 영향을 받을 것 받는데 같은데 그나마 이제 구별로 투자나 보면, 자기 집을 하실 구별로 때는 보면, 네. 이런 구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좀 낫다. 입지에 대한 개념. 저런데 가끔 통계를 보면 그 입주 물량 통계도 있고 예. 다 분양 있죠. 물량 통계도 있는데 네, 분양 물량, 착공 물량. 착공 물량. 네,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천은 입주 물량이 내년에 많다는 거고 분양 수원하고요. 분양 물량은 작년 재작년에는 분양 물량이 많았을 텐데 많았고요.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건 분양 물량입니까? 입주 물량입니까? 그러니까 입주 집값 물량은 영향은 둘 다 영향을 미치죠. 둘 다 그거는 미치는데 입지 물량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집값에도 그게 전월세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전월세 미치고 한 6개월 1년 지나면 집값이 아. 팍팍 꺾입니다. 그래서 네. 텀을 두고. 고점에서 하락은 어느 정도 하면 아까도 한 네. 20% 빠지면 집값 부담 지수가 어느 정도 내려와요 교수님하고 여쭤본 이유가 예.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이른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래 이 정도면 뭐 리즈너블한 가격 영역대야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범위에 들어옵니까? 저는 이제 지금의 소득 수준의 분포나 이런 걸 보면 네. 120이 오면 확실히 그건 뭐 움직여야 되는 타임이고요. 사는 쪽으로. 네네, 예. 매수자 입장에서 네. 130, 140일 때도 지역별로는 움직여야 되는 시장이라고 봐요. 희소성 있는 데들은. 예. 그러니까 평균 지수잖아요. 예. 서울에. 음. 그러면 주로 외곽 지역이 좀 더 약세를 보일 거고 도심 지역은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심 지역 안에 같은 서울이라도 희소성 있는 데는 130, 140이면 움직여야 되시는 거고 거기까지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짧은 시간에. 예. 짧은 시간에 내려갈 수도 있죠. 미국이 막 이러면. 그때는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매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본인 자산이나 뭐 이게 1년, 2년 개인적인 거죠. 지금부터는. 네. 거기서는 매수해도 사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중장기전 선을 볼 때. 제가 그럼 볼 때. 내가 네. 내 소득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집의 집값 생각하고 원리금으로 한 달에 내 소득에 그렇죠, 몇 그렇죠. 그렇게 한다. 네네. 그럼 나한테는 딱 맞는 걸 텐데. 그렇죠. 딱 맞죠. 그러나 저는 그 집을 가능하면 살려면 싸게 살고 싶을 싸고 테니 싶다.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소득에 비해서 어떤지를 알아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돈을 많이 본인이요? 벌면 네. 많이 벌면 20억짜리 아파트 30억에서 대출 받아서 사도 사도 뭐 제가 소득이 많기만 하면 그 감당하고도 남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30억에 살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강남을 자꾸 얘기하면서 30억, 20억 여기에 자꾸 언론도 이제 그쪽을 좀 비중이 네. 많다 보니까 그쪽에 좀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요. 서울 시민의 그 2인 가구 이상 평균 뭐 연봉을 따져 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요. 예. 73%가 5,500 이하입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사실 그렇죠. 아시는 바와 같이 예. 그걸로 계산하면요. 지금 집값은 택도 없는 집값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서울이 무주택자가 지금 52%고 유주택자가 48%. 거꾸로가 비슷해요. 한 50대 50대는 돼요. 예. 그럼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분들의 평균적인 걸 보면 그럼 5천 이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분이 현재 이 집값을 감당할 전혀 수 있겠느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모든 지표를 대입을 해도 네. 그리고 아시는 저 P는 I분의 R 뭐 수익률 개념을 넣어도 네.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수익률이 한 지금은 조금 올라갔어요. 월세 수익률이 네, 주택 가격 대비 대비 연 임대료를 뭐 그렇죠. 기대 수익률 나오잖아요. 그걸 나누면 지금 한 1. 은행 이자가 지금 4% 5% 가는데 네. 예. 지금 1.7%에서 한 2% 좀 넘게 올랐거든요. 강남 것들은. 예. 그럼 그걸 계속 가지고 이게 3, 4년 간다고 가정을 하면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강남 주민 입장에서 진짜 자본주의 사회 개념에서 수익률 계산하면 은행에 빨리 가야죠. 그러면 그렇죠. 이 예. 가격을 팔 수 있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로 계산해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가 오기 때문에 나머지 집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그 집들의 수가 사실 적어요. 20억, 30억짜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2, 3년 사이에 적은위 때문에 다들 뭐 단위가 커졌죠. 10억, 20억이 애기 이름처럼 서로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서울의 주택의 7, 80%가 그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평균 지수라는 평균 매매 지수 가격이라는 이상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로만 생각하니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가지고 마치 보도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12억 이래버리면 다 12억인 것 같은 거예요. 네. 전혀 아닌데. 그리고 그중에 또 예전에 한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10억 평균을 낼 때 아파트가 저렴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빼고 9개구만 조사한 걸 또 올린 그런 보도가 또 엄청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바쁘시니까 그런 데이터나 통계들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 네. 디테일하게 팩트 체크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심한 거예요. 그게 농도가. 그러니까 서울 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 하면 뭐 10억이 넘었다, 12억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던데. 6, 7억밖에 안 됩니다. 요새 거래되는 거. 그럼 보도가 나와야죠. 예전처럼 네. 저번 달 뭐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그러니까 저번 달에 평균 매매된 가격이에요. 평균. 아, 그게 12억이면 그게 서울 아파트의 평균 집값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라는 평균 뜻입니까? 매매 가격. 그럼 그러니까 비싼 이게 아파트가 아주 좀 안 거래되면 좋은 그게 거죠. 올라갔다가 네. 저렴한 아파트들이 주로 거래되는 시절에는 그게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뽑아보면요. 네. 지금 평균 매매 가격 똑같은 헤드라인을 달면 지금 6, 7억입니다. 그럼 서울의
보통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라고 하고 불리는 것들의 집값을 쭉 이렇게 늘어놓으면 네네. 가운데쯤 있는 아파트이거나 아니면 중위 이거의, 매매 가격. 이거의 평균값이거나 아니요 매매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라 매매야 네. 듬성듬성 될 때도 그쵸, 있고 그쵸. 뭐 비싼 것만 주로 거래되는 시즌도 있고 하니 네네네네. 아무튼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네네. 그게 대충 얼마쯤인가가 그게 11억 12억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죠. 그 중위 가격을 뽑을 때도 네. 기준이 또 있습니다. 뽑는 기간마다. 아니 그 통계도 그럼 없이 예를 들면 어떻게 보세요. 집값 관리를 합니까?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PIR이라고 하는 것도 R이라고 하는 건 금리고 I는 소득인데 P가 그건 없는 그나마 상황에서 조금 난 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틀리니까 끝도 틀리잖아요. PIR을 낼 때 소득은 그나마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로 하는데. 그걸 하니까 데이터가 확실해요. 근데 서울의 평균 집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렇죠. 제 말이 않으면 그 말이죠. 예. 그게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그래서 PIR이 기간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걸 다르게 계산하니까 그래서 PIR이 이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디는 PIR이 10이고 어디는 19고 넘베어 가보면 30이에요 서울이. 사실 거기도 뭐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아, 그 기준이 그 집값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소득은 똑같고, 그죠?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예. 조금 쉽게 이해하려고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뭐 리즈너블한 범위입니까라고 여쭤보면 그거는 설명하기가 좀 지역별로 많이 다르시긴 할 텐데. 네, 그 지역별로 많이 그래도 다르고. 그게 제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 일반 쉬우니까요. 분들이 일반 분들이 아시기 편하시죠. 네.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 정도면 많은 거품은 좀 빠졌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까? 저는 120성조 120선 그러니까 제가 최대 40%라고 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예. 120이 되거든요. HI로. 예. 그 수준이면은 충분히 빠졌다라고 저는 개인으로 판단해요. 120이 되려면 고점 대비로는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됩니까? 지금 40%죠. 가격으로. 40% 하락. 아, 40% 정도 떨어지면. 네네. 200에서 120이니까 40% 아, 하락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 40%라고 말씀드린 거고. 올해 초에 기록했던 고점에서 한 40% 네. 정도 떨어졌으면 그건 예. 적정한 금리도 하강 변수가 되겠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부담 유지가 뭐 내려가니까. 그러겠죠. 네,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금리는 뭐 말씀하신 몇 대로 년간은 좀 2, 3년 기대하지- 지속된다고 네, 맞습니다. 네. 생각하시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참고를 하려고 어느 동네는 20 정도만 떨어졌어도 이거는 리즈너블해. 어느 동네는 60이 떨어져도 이건 거품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차이는 혹시 없습니까? 있죠. 그럼 좀 알려주세요. 당연히 있죠. 어느 동네 가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음, 그 기업체들이요. 음,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지금 전국에 좀 있습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그걸 단순히 무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 이해해 주시게 뭐냐면요. 주택 집값이 오르는 건 시골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농촌이 오르는 건 쉽지 않잖아요. 주로 뭐 도시가 도시 오르죠. 이야기죠. 도시가 예. 왜 오르죠? 그쪽으로 사람들 몰리니까요. 일자리도 많아지고. 아니 100명이 몰렸는데 집이 1000개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안 오르죠. 좀 안 오르죠. 네. 예, 집이 100개 있는데 1000명이 오면 집값이 오르죠, 당연히. 그렇겠죠. 단순합니다. 그러면 그럼 사람이 몰리거나 느는 데는 무조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택 가격이 강세를 띠거나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판단하기 지금 리즈너블하게 다 다룰 수 있는 거를 그렇습니다. 판단하기 좋은 거는 그냥 우리 통계가 잘 돼 있거든요. 네. 인구가 느는 곳 주는 곳 다 있어요. 예. 들어가셔가지고 또 그 안에 연령별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60대 분이 7, 80%다. 그럼 그건 아닌 거죠. 그럼 거기가 만약에 고점인 거는 외지인들이 와서 투자한 거잖아요. 100% 네. 그죠? 예. 자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위험하니까 많이 빠질 것이고. 예. 근데 어느 지역을 갔는데 예를 들면 오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산 같은 데는 청년층이 많아요. 일자리가 그 동네 많아지고 그 주위에 또 있으니까. 일자리가 많은 현 상태에서 음. 또 미래에도 일자리가 많을 것 같다라는 소스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폭이 작겠죠. 올라갈 가능성은 항상 대기 중이고 네. 이 구분만 하셔도 제가 볼 땐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고 수요자 입장에서 오산에 사신다 그러면 다른 지역처럼 뭐 40% 50% 빠지고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여기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니까 20, 30%만 빠져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방에서 인구가 좀 늘어나는 일종의 그 산업 도시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많죠. 예, 큰 대기업 공장이 내려간다든가 그렇죠. 뭐 예, 그런 맞습니다.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동네는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더군요. 그래서 집값도 좀 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쪽에 투자를 해볼까 내지는 그쪽에 집을 사볼까 하는 분들의 걱정은 네.
그 주변으로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지역이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처럼 더 이상 집 지을 곳이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면 그린벨트예요가 아니라 오산에 사람 많이 몰리면 오산 주변 지역으로 또 번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야 이게 그럼 공급이 많은 효과가 더 센 걸까 아니면 그래도 수요가 더 많을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조금 그뭐 경제 기반 승수라는 어떤 뭐 글 들어가면 이제 복잡하니까 예.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평균들이 있잖아요. 음. 20대가 몇 명 살면 10년 안에 집이 몇 개 필요하고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80대가 많으시고 20대가 몇 없으면 늘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수요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그 직장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다. 그러면 60대 분들을 뽑지 않잖아요. 그럼 물론이죠. 20대를 예. 뽑잖아요. 네. 근데 그 SK 하이닉스가 딱 보니까 10년, 20년 계속 갈 것 같아 공장이. 그럼 그 20대들은 직장이 여기니까 그렇죠. 딴 데는 계속 안 가잖아요. 거주하겠죠. 네. 그럼 거기서 계산하실 게 딱 30년 안에는 또 한 세대가 나오잖아요. 네. 그 텀을 이제 계산하시고 전체 안에 있는 청년 인구 그 분위기를 보시면은 이제 공급량이 나와요. 그걸 어디 보시면 하냐면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네. 도시 기본 계획이 있어. 도시 계획과를 가면 우리 시의 적정 인구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적정 아파트 주택 수가. 네. 그 주택 수를 뽑아 보면 답이 나오죠 이미.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가수요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투자 수요. 네. 이것 때문에 펌핑됐다 다운됐다 이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공장이나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펌핑을 해도 진폭이 작고 갈 수 있는데 없는 지역은 그게 심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옆으로 퍼진다라는 그냥 추론만 있지 디테일한 데이터는 없잖아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집이 안 좋아도 여기 네. 집이 좋아진다고 넘어간다 옆으로 그거는 기대죠. 내가 소득이 늘어서 갈까 말까 교통지대 교통비 이런 거 시간 다 따져서 넘어갈까 말까 결정되는데 지금 네. 대한민국의 분양 형태는 그게 아니에요. 이쪽이 떴다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건설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그 옆에 라인에 옆에 가서 막 때려 짓습니다. 그렇죠. 왜 투자 수요와 가수요를 활용하는 거죠. 네. 건설 입장에서 거기서 실수요자들은 이제 오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산하시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느낌상 뭐 자꾸 많이 짓고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꼭진 거죠. 많아지면 나 예. 돈 벌었어 한 분 한 분들이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지금 돈 버는 분들하고 달리 네. 한두 번만 하면 자산이 갑자기 많아져요. 그러면 그 동네에 식당과 음식점과 골프장들이 붐비 시작해요. 그럼 그게 끝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면 100% 보면 시간의 차이만 있지만 꺾이거든요. 그 과다하게 되면. 질문의 뜻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도 되고 어떤 말씀이신지 투자의 네. 측면에서 보면 그게 맞는데 질문의 뜻은 그 지방 도시는 점점 소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예측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 중에는 새로 생겨나는 산업 도시들도 있는데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 산업 도시들은 인구가 당연히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니까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네. 당연히 투자의 뭐 지역으로 기본입니다. 예, 맞습니다. 꽂는데 문제는 이제 신경 쓰이는 건 주변 지역을 보니까 논밭이 워낙 많아서 평택이나 오산이나 그런 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평택 오산에 당연히 삼성전자도 가고 당연히 가니까 네. 일자리도 많아지겠으나 네. 주변을 보니 아파트가 공급될 만한 것도 너무 땅들이 많고 많다. 네. 아파트 공급이라는 건 땅 사서 지으면 되는 거니까 원가로 치면 뭐 한 5, 6억이면 짓잖아요. 그러니 네. 논에다 짓는 아파트는 그러니 그런 거죠. 네, 그러니 이 평택이나 오산 근처에 출퇴근하기 좋은 곳의 아파트 가격이 5, 6억이라면 사면 좋은데 10억이 됐다 그러면 당장은 12억도 될 것 같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주변에 5, 6억짜리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설 나올 수 거고. 있으니까 예.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네. 그 아파트를 건설하시는 분들이 짓겠다고 한다고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한 뭐 10,000명이 사는 도시가 있는데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근데 한 2km만 농길을 지나가면 음. 도로 하나만 놓으면 되겠어요. 네. 너무 싸 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면 되죠 싸게.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도시의 기본 건물을 지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물을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시에 물을 끌어주는
길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예, 정수관이 예. 여기까지만 돼 있어. 여기까지 시설을 놔야 되잖아요. 복잡하다는 거군요. 도로는 그러면 건설사가 그럼 내 돈으로 내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물관은 함부로 안 돼.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어. 그러면 이제 또 상하수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관을 또 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정수조라 그러냐? 정화조. 정화 처리 시설이 10,000명만 딱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500개 때문에 1,500개짜리를 새로 지어야 됩니까? 정화조를? 그건 그렇지 않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 그럼 많이 짓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함부로 못 짓는다. 첫째.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기본 계획.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 계획을 보라는 건데 기본 계획에 어떤 그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용인에서 예전에 그 2000년도 초반에 저 노무현 정부 때 막 집값 오를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는 지인들이 다 용인 가가지고 한 군데서 사업해서 돈을 벌면 네. 용인 가서 땅을 삽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 그냥 건축허가 받느라고 난리예요. 용인시에다 예.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다 서로 질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건축허가서가 아마 20개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네.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문 용어로 똥물 내려가는 관. 그게 모자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허가 못 내주죠. 허가를 못 내주죠. 그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당시에 20개 건설사가 모여서 건축허가를 낼 분들이 모여가지고 추첨했습니다. 아, 누가 지을 수 있는 수용량이 되는 선에서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을 지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몇 년. 네. 이런 도시 계획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함부로 그렇게 막 늘어나지 않는다. 그럼 경기 미리 외곽에 말씀드릴게요. 몰리고 있는 주로 이제 경기 외곽에 몰리더군요. 그 산업 네. 도시들은 그래도 서울에 가깝게 짓고는 싶고 수도권 서울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네, 되어 네, 있으니까 네, 뻔하게 그저 고 동심원 중심으로 보이는데 네. 그 동네의 그 산업 도시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체로는 있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하기야 당연히 그걸 이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예상해서 늘려놨을 리는 없으니까. 뭐 당장 보실게요. 이기 신도시 지었어요. 네. 인프라 다 놔주기로 했잖아요. 교통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단순한 문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도시 계획이나 아파트를 늘리고 주택을 늘리는 게 장기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면 이걸 다 바꿉니다. 왜 바꾸냐? 원래 안 바꿔야 정상이잖아요. 네.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 시나리오에 맞추다 보니까 죽였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 시민들, 국민들이 피곤한 거죠. 이렇게 주택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끔 주장하지만 부동산은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 정상적인 경제 성장률 2~3%가 있잖아요. 그럼 모이면 돈이 모이잖아요. 그럼 뭘 하겠어요? 먹는 게 다 해결되고 다 됐으면 집을 좀 잘 짓고 싶잖아요. 자연히 그 시장이 존재를 해요. 새로운 민간 시장이. 그래서 네. 독일이나 이렇게 임대주택이 많은데도 좋은 집들은 비쌉니다. 그걸로 가야지 선진국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집을 줄여서 표를 모아두고 늘려서 모아두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도 똑같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저 도시계획 이론을 갖다가 전 세계 좋은 이론을 다 갖다가 지은 지역이라서 너무 살기 좋아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다 살기 네. 좋죠. 가보면 처음 가신 분들 놀라실 거예요. 도심에 살다가 와 이게 도시야 막 이러고. 근데 사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다 좋은데 건물이 너무 낡았어. 배관이. 네. 그럼 요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는데 그럼 정부가 지원만 해주면 되잖아요. 기금도 많아요. 네. 이걸 안 하고 갑자기 정책 시나리오 가서 표 생각해가지고 300% 올려줄게. 투자 개념에서. 재건축하라고. 네. 재건축 용적률 3,300, 500 해주겠다니까 도시가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일기 신도시들도 낡은 수도관 정도만 고치면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건물만 지면 되죠. 건물만 지면 더 좋은 집값이 더 오르죠. 아, 건물만. 그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건물 다시 짓는 게 재건축 아닌가요? 네, 재건축이죠. 예. 그럼-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말은 재건축인데 재개발이요. 다 뜯어붙이는 거예요. 이른바 마스터 플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게 네. 재개발하자는 뜻이니. 재개발이죠. 일기 신도시가 이슈니까 정책 얘기를 안 그래도 한두 개 여쭈려고 했는데 네네. 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바로 그냥 그 질문으로 들어가면 네.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하는 문제가 곧바로 닥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있는 아파트를 각자 알아서 재건축하라고 하세요라고 하면 네, 좀 정부에서 도와주고. 예. 네 그러면 정부가 이제 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냐고 하냐면
지금 그 용적률 이미 규정상 다 찾아먹은 용적률인데 그 용적률대로만 하세요라고 하면 타산이 안 맞아서 재건축이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적률을 좀 더 주고 더 많은 가구가 들어가도록 해야 재건축이 될 텐데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가구 수에 따른 인프라 부족 문제 뭐 이런 게 생기니 복합적으로 다 따져보고 더 수도관 늘릴 건 늘리고 도로 넓힐 건 넓히고 학교 더 지을 건 더 지고 하는 이른바 재개발 수준의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도 필요하고 당장 2025년까지는 삽도 못 든다. 이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잘못됐다고 보시는 완전히 건가요? 잘못됐죠. 그걸 해가지고 늘어나는 가구 수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10만 가구예요. 네. 10만 가구 넓히자고 30만 가구가 다 뒤집어져야 됩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주위에 지금 빈 그린벨트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지면 돼요.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재건축은 어떠냐. 자 보세요. 300%를 올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300%를 올리면 용적률에 뭐 한 20% 된다고 하는데 300% 늘릴 때 50%는 공공에 기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찾아먹는 용적률은 250%잖아요. 네. 현재 대한민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최적 상한율이 250%예요. 아파트가. 네. 그럼 현재 180, 190, 200에 지어져 있는데 250%만 줘도 50%에서 80% 늘어나잖아요. 네. 160인데는 뭐 70이 늘어나고 자체적으로 충분해요. 지원을 해주면 되겠죠. 무슨 그러면 지원이라면 예를 들면 정부의 이제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예, 대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돈을 그냥 주라고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주라고가 아니라요. 그거 가능합니다. 원래 그 도시계획이 전 세계가 그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서울시장께서 저 모아타운 하시잖아요. 네. 모아타운 하는 지역이 있으면은 그냥 서울시에서 500억 투자해주잖아요. 왜? 쾌적해지니까. 쾌적해지면 네. 나중에 세금으로 다 회수가 돼요. 그냥 돈으로 투자해주는 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럼요.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할 마을회관이건 일이잖아요. 도서관이건. 세금 걷어서 뭐예요? 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도 똑같이 예. 그동안에 갖고 있는 정부 자금이나 경기도도 자금이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네. 그러면 충분히 그거를 보존해 줄 수 있고 기반 시설을 더 예쁘게 한다든지 자체에서 만약에 능력이 안 되는 단지가 있다. 그럼 그러면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예. 많아요. 좋은 게 많은데 그걸 접어두고 선거 늘리는 접근하다 보니 그럼 250%로 지은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200%인데 300%가 됐어요. 그럼 땅의 지분이 300% 중에서 50%는 기부 취납을 했으니까 그분들 땅이 되잖아요. 뭐 되겠죠. 네. 나라 땅이 되겠죠. 자기 땅은 주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예. 땅은 주고 건물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300% 늘린 게 전혀 소유주 입장에서 특별한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분들이 그냥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까면 갈수록 문제점이 자꾸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는 돈 다른 데 투여할 때도 많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형평성이. 그러면 두 번째 1기 신도시가 되면 2기 신도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또 300 할 겁니까? 나라를 다 망한다고 저는 봐요. 왜 그 이쁘게 잘 된 도시를 예? 잘 되어 있잖아요. 딱.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 200 뭐 한 20% 있는 그 아파트를 220% 되는 비율은 5%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다 한 180, 190 160에서 180이 고양 일산이고요. 네. 190이 3번 중동 평촌은 집집마다 다른데 뭐한 200 정도 되죠. 대부분이 예. 160에서 180, 200에서 지었고 네. 가끔 일부 단지들이 220을 짓고 이래요. 그런데 다 250에만 맞추도록 하고 상한선이 그렇죠. 네. 예. 제가 말씀드린 220% 된 데는 그러면 작으니까 좀 사업성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그 동네는 220인데 더 타산이 안 맞습니다라고 하면 제 말인 게 타산이 안 맞아도 네.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 돈을 줘야지 누구 돈을 줘요? 물론 그렇습니다. 잘못된 의식 우리들이 다 있잖아요. 네.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후세들한테? 그럼 나중에 300%짜리 다시 또 자기 돈 안 들이고 600% 만들 겁니까? 그 논리가 매우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매우 이거. 맞으신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걱정은 네. 맞습니다. 220으로 다 지어놨으면 220밖에 안 되는 거니까 220 뭐 되든 안 되든 각자 부담금 마련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재건축 못 하시든가 알아서 하시는 거지. 네. 그게 냉정하고 합리적인데 이제 정부 얘기는 그러면 정비가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계속 뭐 그냥 허름한 걸로 남아 있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전 세계 네.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걸 대비해서 기금 돈을 걷잖아요. 보리적 네. 세금을 걷는 거 일정 부분을 거기 계속 투입합니다. 아, 그게 원래 기본 재건축할 때 더 많이 짓지 말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라가 지원해주겠다. 원래 그게 기본적인 예산의 편성의 방식이에요. 그 상식이잖아요. 그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아. 우리나라 이거는 이런 얘기가 가서 죄송한데 네. 우리나라 도시계획학자들이 다 이 사실을 아는데요. 여기서 예. 처음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학자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누가 해야 되죠? 정부가 해야 되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갖고 공권력들이 정부가 해야 될 일, 지자체가 해야 될 일 여기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조합장님들은 잘 아세요. 아니 이걸 왜 우리가 도로를 왜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학교도 지으라고 하더군요. 예. 학교를 왜 조합이 짓죠?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근간 자체가 잘못된 이유가 정치적 논리와 이제 투자자들의 논리들이 개입돼 가지고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힘든 상황이 온 것도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자꾸 투자 논리가 개입이 되고 부동산이 진폭이 심하고 이런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나 중장기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생기는 것 한 같아요. 교수님을 그동안에는 부동산 가격 좀 맞춰봐 주세요라고 저희가 자꾸 활용을 해드리고 하고 그랬는데 네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한 교수님은 우리나라 그 도시계획과 부동산 정책으로 다시 한번 모셔서 네네. 그거 중심으로 좀 집값 얘기는 빼고 예. 미래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재미있는 주제는 다시 한번 따로 한번 여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후 2, 3년 사이에 집값에는 별 관심은 없습니다. 예. 뭐 많이 떨어져서 뭐 큰 문제가 생기던가 그런 것만 아니라면 뭐 떨어져도 그만 올라도 그만인데 다만 걱정되는 건 앞으로 10년 후 집값은 어떨 것이냐. 10년 후요? 10년 후. 네. 뭐 그 이후에는 집값이 어떨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맞춰져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요즘 집값 내리는 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이 내리는 아까 말씀드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로 그런 식으로 집값이 내리면 그거는 꽤 오랫동안 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심이 되는데 네. 공급이 많이 늘어서 집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세금이 늘어서 대출이 규제가 돼서 아니면 이번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서 네. 그렇게 해서 집값이 내려가는 건 이건 공급이 더 되는 게 아니라서 정상적인 건 아니죠. 인위적인 거죠. 네, 언젠가는 그 공급 부족 때문에 또 집값이 오르고 그럴까 봐 10년 후에는 이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네. 그거는 괜찮겠습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재개발 재건축도 제가 누님 말씀드리면 정치적 논리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자체장 분들이 네. 정치 논리를만 안 하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순환 개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미 그 공무원분들이 다 짜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하고 이러면 이동에 문제가 없고 다 짜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죽였다 살렸다니까 더 우리가 힘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예측의 진폭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새 집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사실 도시공개할 때 우리 서울시에도 진입하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다 있거든요. 네. 적정 주택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적정 입주 물량 3, 4만이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그럼 3, 4만은 신축으로 공급이 되면 무난하게 가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먹히는 시장이 지금 20년 동안 온 거예요. 왜? 정책마다 경제 상황마다 집값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3, 4만은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을 갖추는 계획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 상황을 볼 땐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뒤에 지금 우려하시는 상황은 분명히 올 수도 있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이렇게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산하면 딱 나오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를 꼭 지어야 맞춰서 되는 집. 예. 네. 1년에 어떤 정도 꼭꼭 지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플랜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10년치를 보고. 그거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어떤 일이 있어든 꾸준히 짓는다는 그렇죠. 그래야 약속이 결국 있어야. 균형점을 가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한 번도 할 수 없는 지금 환경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한 답은 저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치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이 되더라도 그 도시계획의 개념을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0년 뒤를 걱정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잖아요. 충분히 데이터 다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뢰가 안 되면 외부에도 예비비를 준비해놔서 대출 이거 다 준비할 수 있거든요. 집값이 올라도 짓고 내려도 지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균형점은 들어가니까. 단기적으로는 총선이 변수가 될 거다. 집값에 네, 단기로 많이 보면. 많이 변수가 됐죠. 총선이 이제 1년 반 남았습니까? 네, 1년 반 남았죠. 네, 총선은 집값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엄청난 변수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재건축 초과 이익 때문에 재초한 재건축 현장들이 뭐 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현재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시장 친화적으로 한다면 갑자기 집값이 뛰겠죠, 당연히 친화적으로 가면. 네. 그럼 그 조절을 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럼 여야 따라서 틀리잖아요, 방향성이.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완전히 따라서 틀리죠. 시장이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니 극과 극이죠. 재초환이나 혹은 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나 보유세 강화나 이런 게 단기적으로는 그런 게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데 걱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묶어놓으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네. 또 아니다 이거 제대로 묶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집값이 저렇게 날아가게 둘 거냐 타이트하게 묶어야지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유지가 되면 네. 집값은 계속 안정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집값의 근본에 뛰고 오는 곳에 우리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전세 대출이 이제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시점에서 전세 대출을 다 중지한다고 가정할게요. 네. 10년, 15년 동안 안정됩니다. 대한민국 집값은 당연하죠. 지금 전세 대출 폭이 대부분이 가격을 유지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더 심하죠. 지금 역전세가 나는 거는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버틸 수 없으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세 대출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집값을 주인이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이 없으면 전세가 내릴 테니까. 네. 투자한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전세 돈을 못 내주니까 역전세가 나잖아요. 그 대출을 누가 버텨주고 있죠? 정부가 보증을 주고 있거든. 전세 대출로. 정부가 그냥 빠져요. 네. 빠지고 시장에 맡깁시다. 말대로. 그러면 전세 대출을 못 받게 되잖아요. 금리가 세면. 예. 시장에서 알아서 하면 전세 가격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3억인 경기도 일대 전세 가격은 7, 8천, 9천에 형성됩니다. 여지껏 없었을 때. 네. 대출 해주자마자 전세 대출을 2억 5천 해준다. 그럼 바로 2억 5천이 돼요. 그럼 네. 집값은 바로 4억으로 되죠. 누구나 다 알죠.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집값이 안정되는 정책은 전세 대출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올려주고 내려주고에 따라 집값의 변동성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암덩어리를 놔두고 우리가 네. 주변 것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투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정상적인 완전한 시장이 되겠죠. 정상적인 평가된 가격에서 투자의 개념은 완벽한 거죠. 왜? 투자세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다 좋은 거잖아요. 어떤 걸 했는데 개발해서 잘 됐어요. 물건도 좋고 나도 좋고 돈 벌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이게 네. 투자죠.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버는 사람은 벌잖아요. 이건 투기죠. 전세 그래서 대출로 투기꾼이라고 인해서. 붙이는 거죠. 왜? 그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2,200만 가구 중에 좋게 얘기하시면 투자자분, 일시적 2주택자 이분들이 230명 미만인데 예. 2천만 가까이가 1주택자나 무주택자인데 지금 혜택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세 대출 확대로 없습니다. 다 손해입니다. 다주택자만 이득이 있죠. 그럼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그런 것을 손보지 않고 지금 말씀 주신 진폭이나 정책에 따라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리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면 집을 짓고 싶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땐 집값만 안정돼도 네. 그 에너지를 이 수출하고 이런 데 쓰면 돈 더 벌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투자 시장이 될 텐데 부동산 투자 시장이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전세 대출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걸 없애고서 한번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다 같이 가면 다주택자 지금 말씀하신 규제책 이게 의미가 없죠. 전세 대출. 네, 완전 시장주의로 바뀌면 외국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메커니즘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전세도 없고 전세 대출도 없는 다른 나라도 집값 못 잡고 난리던데. 그 차이가 있죠. 어떡합니까 그거? 그거는 월세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질문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전세가 없어지면 네. 다 월세로 갈 텐데 네네. 그 월세라고 하는 수준이 예. 미국도 야 이거 월세로 있을까 아니면 돈 빌려서 집을 사서 이자를 낼까? 네, 이 계산이 고민을 나오죠. 하면서 예. 이제 움직이는 거라서 네네. 전반적으로 집이 부족하면 월세도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네. 이제 올라가는 거라 네. 전세가 없어져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건 집이 정상적인 부족하면. 시장이죠. 그건 정상적인 시장이죠. 수요자가 네. 시장에 있는 참여자가 내가 임대를 하는 것보다 이것을 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되면 주택을 구매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과 맞춰서 가잖아요. 소득이랑. 근데 소득이 안 받쳐주면 그 집을 사서 모기지를 받던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네. 이자를 못 내면 집을 안 사겠죠. 그건 자연스러운 경제 성장 우리 현재까지 전세가 만들어놓은 틀에서 맞는 방향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세는 그건 아닌 거거든요. 소득보다 우리가 부풀려져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만큼 대한민국 이게 전세 정상적인 레버리지만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로 인해서 부풀러진 집값 정도는 빨리 정상화되고. 그건 이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예. 우리 안될것 시청자분들이 같아요? 아실 거는 예. 내년에 바젤 3가 시행되잖아요. 예. 그럼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 문제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DSR 해라. 네. 가계부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 있다라고 계속 지적받고 있어요. IMF도 받고 OECD도 예. 받고 예. 영국에서는 뭐 이코노미스트에서 5월 22일 날짜도 기억해요. 대문짝으로 써놨잖아요. 한국 문제 많아. 그 전세 대출 이 얘기잖아요. 일본판 똑같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시장을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장기적인 것은 나중에 두고 단기적으로 시장 예측은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대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충분히 이해되고 단기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장기적인 바젤 3 문제나 가계대출 문제나 도시계획 문제는 다시 다루 한번 모셔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연세대학교 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님과 최근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감사합니다. 네.